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텔라 시청자 여러분, 김현주입니다. 오늘 제11회 인터뷰텔라에서는 파업 중 대체근로의 허용, 비정상의 정상화다라는 제목으로 노동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걸어다니는 노동법,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지식융합학부 교수로 계시죠? 이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터져나오는 것이 노동법 이슈인데요. 올해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다뤄볼 내용은 파업 중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좀 이 주제에 대해서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일단 파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 대체 근로 금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업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기능 등에 대해서. 네, 원래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무기가 파업권이 되겠는데, 이 파업권 보장의 역사를 좀 보셔야 돼요. 파업권의 보장 역사를 보시면은, 원래는 근로자의 파업은 자기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을 거절하는 행위인데,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이 있어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파업권을 좀 전에는 행사를 못했죠. 초기 산업자본주의 사회에.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뭔가 좀 여지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이제 파업권인데, 그러면 이제 정당한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신 이제 근로자는 임금을 못 받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근로자는 임금을 못 받는 불편함이 있고, 그럼 사용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니까 이 중단된 부분을 외부 사람이라도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외부 사람 데리고 들어와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체 근로를 허용하긴 하는데, 사용자가 영업의 자유는 가지는데 대체 근로 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함과 근로자의 임금을 못 받는 불편함, 그다음에 사용자의 대체 근로에 대한 불편함, 요게가 이제 보장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두 개가 힘의 균형을 이루어 그렇게 보장한 것이 파업권입니다. 파업이라고 하면 그럼 직장 내에서 이제 근로자와 또 사용자 간에 어떻게 보면 파업을 통해서 힘겨루기를 한다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힘겨루기를 할 수 있다. 그럼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가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파업 중에 대체 근로를 금지, 이것이 허용되어야지만 비정상이 정상화된다, 이런 제목인데, 그럼 현재 우리 노동법에서는 그 파업 중에 사용자가 그런 대체 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지, 그렇다면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파업의 본질에 있어서 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불균형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가 파업권을 행사하면은 사용자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영업의 자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영업의 자유를 계속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외부에서 인력을 데리고 들어와서 근로자들이 중단된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현행법은 그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쟁의권 보장 취지에 따르면 이런 제도가 있을 수가 없는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보면은 쟁의행위 기간 중, 제43조에 보면은 사용자의 그 채용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업 기간 동안에 외부 인력을 동원해서 중단된 업무를 가동하게 할 수 없고, 그다음 그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도급이나 하도급도 줄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로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불편함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아니고 아예 작업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해서 버텨야 되니까 불리한 거죠. 불리한 게임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교섭력이 깨지면은 근로자 측의 요구 조건을 사용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빨리 수용해야 공장을 다시 돌려서
기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거대한 공장을 못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경영상에 큰 타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파업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서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현실에서 이슈나 뭐 뉴스 이런 파업하고 또 시위하는 모습 등을 보면 굉장히 노동자가 약자인 것 같이 보이는데 또 법에서는 그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함인지 오히려 사용자도 시민이고 또 어떤 한 국민이고 그런데 그분들의 그 경영상의 그런 권리는 좀 보장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계속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53년 노동법 제정 때부터 이 규정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실 이제 정확히 왜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그 원인을 아직 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계속 있어 온 것을 갑자기 걷어내려고 하니까 어렵겠네요. 근로자 측에서는 저거를 허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파업권이 힘이 약해질 힘이 것 같다. 약해지는 거네. 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일반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그렇게 할 것 받아들여요.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재임금 보장의 취지라든가 이런 법리가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냥 그때 현상만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게 되면은 파업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근로자에게 불리할 거다 이렇게만 되죠. 그게 약간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네. 그런 불안감인 것 같은데 아까 이런 불균형한 노동법이 해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뭐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아니면 해외 사례 미국, 뭐 영국 등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처럼 드물다면 이렇게 대체 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또 어디가 있는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금도 그 말씀드렸지만은 재임금 보장 취지에 따르면은 대체 근로를 허용돼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개선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일반 국민들은 재임권 보장이 도대체 뭘까? 그쵸, 어려운 이게 잘 문제인 것 모르니까.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이제 설명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글로벌 사회에서 보편적인 기준이 뭔지 이 네. 주제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뭔지 그게 이제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이제 노동법을 하는 모든 분들이 다들 알고 있죠.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대체 근로 파업 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사례가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없고 다만 이제 일부 국가에서 뭐 예컨대 파업 기간 동안에 뭐 파견 근로자를 투입하면 안 된다. 우리 법에도 그게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 보호 차원 이런 차원에서 뭐 일부 제한적인 건 있지만은 대체 근로가 금지된다는 규정은 과거에 아마 그 2003년, 4, 5년 이때 그 참여정부 시기에 그 당시에 이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정책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정부에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은 대체근로라는 꼭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라는 국가가 소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잘 모르는 나라예요. 나라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좀 그런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유일하게라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글로벌 보편 기준인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쟁의권 보장이 근로자가 예전에는 파업을 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따르는 책임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책임을 걷어내줬으니까 자유롭게 파업권을 행사하라. 다만, 근로자가 파업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보고 기업을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는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들어가면은 우리 헌법에 굉장한 그 변화가 생기는 거죠. 헌법에서 아예 파업 들어간 부분은 사용자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헌법은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그 경영권의 자유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위헌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시청자분들이 가장 와닿는 게 아니 그러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노동자는 약하다, 근로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강력한 기업이나 그런 사용자들이
대체 인력을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너무 이렇게 밀리는 것이 아닌가, 그 감정이 앞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도 그렇게 됐을 때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 왜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사례에서는 지금 이 대등성이 보장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설득을 할 수 있으려면, 원래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설득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게 대체 근로를 인정을 하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파업이 옛날에 아주 왕성했던 선진국에서도 대체 근로 허용 때문에 뭐 노동조합의 파업권이 뭐 위축되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 아마 그 70년대 이때 그는 영국의 수상이 노동조합과 한판 겨루기, 다시 말하면 노동개혁을 시도했다가 수상의 목이 날아간 사례가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유명하죠. 네. 뭐 선진국에는 뭐 파업권이 전혀 위축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현실로 와 보면은 이제 이 사례가 이 설명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가 파업권이 사실은 종전에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파업이 가급적 자제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이 제도가 53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에 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파업이 생기면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다 해왔었어요. 경제 성장이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도 대체 근로 금지가 자기들한테 큰 불편함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파업이 자유롭게 허용이 된 시기가 이른바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민주화 이후에 전국의 노동자 조직률이 올라가고 파업 건수가 늘어나고 장기 파업, 대형 파업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때 딱 보니까 대체 근로를 하려고 해도 수단이 없는 거예요. 금지돼 있어요. 법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당시 아마 그 대체 근로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야, 이거는 요구 조건을 가급적이면은 요 정도 들어주면은 적정한 것을 이 정도 들어주고 빨리 공장을 돌리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경영진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도 때문에 보다 많은 양도를 하고 다시 생산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그 파업 문화 중에 아주 그 과거에 흥미로운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한 초중반까지는 파업을 하더라도 근로자 측에 임금 손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막판에 협상 타결할 때 파업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아이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들어주고. 거절하면은 파업을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업을 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업이 건수가 많았던 거예요, 당시에. 80년대 후반, 90년대.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러면은 이게 사역, 노사 간의 교섭력이 너무 문제가 있다. 대체 근로도 금지되지, 막 현장에서는 또 임금 지급 교섭 관행이 생기지. 이러니까. 몇몇 겨자 막히고 다 들어줄 수밖에 그래서 없을 것 같아요. 97년에 또 우리가 이제 대거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현행 그 노조법 44조에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 규정은 안 들어가야 난리 났을 되는데, 것 같은데. 이 규정은 원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업 기간 동안은 무노동 무임금은 지급해서 당연히 임금이 지급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관행이 안 고쳐지니까. 한국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나마 이제 임금 지급을 안 하는 관행이 조금 생기고, 그래서 약간 균형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균형이 약간 돌아왔는데, 파업, 대체 근로 금지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실제 교섭할 때, 그 물건을 납품 요구하는 이런 양이 쌓이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빨리 파업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능력보다 조금 더 많은 양보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사실 단편적으로 보면 노사 간에 해결이 잘 됐네, 협상이 타결됐네 라고 시민분들이나 뉴스에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네. 약간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파업과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국가 경제 발전에도 좀 기업들이 일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 있어요. 이런 쪽에서는 노동조합 쪽에서도 자기의 직장의 글로벌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많은 기준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담 능력이 적으니까 노동조합들도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도 사실은 생기는 거죠. 대기업하고 그러네요. 중소기업 근로자 간에 사실은 생산성 이런 부분은 숙련도라든가 생산성 이런 부분은 비슷할 텐데 격차가 거기서 확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다 같은 한 목소리로 근로자의 뭐 인권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는 것 같지만 또 그 대기업 강성노조와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그런 현실적인 격차가, 차이가 현실적인 있어요. 차이가 네. 굉장히 크군요. 네.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동자는 약자다, 근로자는 약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뭐 대체근로 금지를 풀면 더 너무 나빠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꺼풀만 법을 돌아보고 또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보편적인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지 법이 어떻게 해야지 타당성이 갖춰질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노동법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